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였던 일론 머스크가 이 감세 법안을 작심 비판하면서 떠난 이후 두 사람은 파국에 이른 상황이고요. 여기에 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긴 해도 이탈표가 4표 이상 발생하면 법안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공화당 상원 의원 가운데 6명이 법안에 부정적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트럼프 행정부 감세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독일 소식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쾰른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투하됐던 불발탄이 발견돼서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의 대피령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6월 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를 진압하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LA에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투입한 건 60년 만인데요.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정부의 의도적 선동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32개국이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지상 기반 방공 체계를 현재보다 5배 규모로 늘리고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하이브리드전 대응 전략도 채택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의 5%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현재 GDP 2%로 규정된 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도 32개국 중 22개국만 이행 중이고 5%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을 두고도 회원국 간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서 실제로 시행되기까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하욤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또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헤즈볼라 무장 해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기간은 매년 8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연장되는데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8월에 실제로 이 방침을 강행할 경우 1978년 이후 47년 만에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싸우던 1978년에 레바논을 처음 침공한 이후 평화유지를 위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에 배치됐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와 전사자 시신을 대규모로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교환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7일부터 전사자 교환이 시작될 거라고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포로를 우선 석방한다는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양측은 2일 열린 2차 휴전 협상에서 전쟁 포로와 전사자 시신을 각각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 이행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휴전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콜롬비아 중부 지역에서 8일 오전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동쪽으로 170km 지점이고 진원의 깊이는 9km로 관측됐는데요. 진앙지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콜롬비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는데 1999년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을 땐 1,2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위기인가, 위기 조장인가. 네, 트럼프 행정부가 6일 LA 다운타운에 있는 의류 도매 시장과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서 여기서 일하던 불법 이민자 44명을 체포 또는 구금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이 단속 현장 또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연방 구금센터 주변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당국에서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이날 체포된 사람들 중에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시위가 7일에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시위대와 당국 요원들 간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시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하겠다라면서 주 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일자로 주 방위군 300명이 LA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와 대치하면서 지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020년에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뒤에 미국 전역으로 몇 달간이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뤄졌던 게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 방위군이 배치된 이후에도 지금 시위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CNN은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서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건 1992년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됐던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인권단체들은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건 1965년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엘라바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 주 방위군을 철수해달라, 주의 정부로 군대 통제권을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은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자극하는 조치다. 이건 필요에 따른 게 아니라 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위대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더 많은 단속과 더 큰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혼란을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하지만 헤그세스 국방장관 폭력 사태 계속되면 해병대까지도 동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FBI의 댄 본지노 부국장도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은 계속될 것이다. 폭력을 사용해서 이런 작전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사받고 기소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위기인 건지 뉴섬 주지사 말대로 위기를 조정하는 것인지 아주 팽팽하게 양쪽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히토류 줄게 첨단 기술 다오. 미국하고 중국이요 9일에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관세 문제보다는 산업의 필수적인 원료와 기술이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양국이 서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 통제가 좀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앞서 양국이 지난달에 열렸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일단 90일간 서로 관세를 굉장히 많이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 4월 초에 발표한 상호 관세에 대응해서 시행에 들어갔던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중국이 해제해 준다고 해놓고 핵심 광물, 히토류의 수출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거의 세계 히토류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 히토류 수입을 제한하니까 미국은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5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통화하면서 직접 논의했고요. 그래서 런던에서 고위급 협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 정상 간 통화 이후에 중국이 히토류의 대미 수출을 일부 허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히토류가 4월 초 이전 수준으로 유입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해제해달라라는 걸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통제하니까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원자력 발전소 설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화웨이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곳은 미국의 수출 통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네. 양측이 서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지난번 무역 협상 때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번엔 런던에 가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건 중국이 환영할 만한 신호다. 왜냐하면 러트닉 장관은 수출 통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트닉 장관이 간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중국 측과 논의할 뜻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현지 시각 오늘인데요. 네. 한국 런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없었다. 네, 이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없었다는 게 밝혀진 건데요. 네. 뉴욕타임스가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 FSB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작성한 내부 문서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정보기관이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설정을 해놓고 오. 방첩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양국이 그동안 서로를 두고 그 지칭했던 문구가 흔들리지 않는 파트너였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우리는 밀착하고 있다라는 걸 전 세계에 과시를 했지만 알고 봤더니 치열하게 첩보전을 그 뒤에서는 벌이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네. 일단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방첩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은 실전을 펼친 적은 없기 때문에 전쟁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첩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 고위층 포섭에 나선 정황도 실제 확인이 됐는데 네. 중국 쪽 정보 요원들이 구소련 시절에 개발됐던 수면 위를 떠서 고속으로 날아가는 선박을 개발했던 그 요원들을 찾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정보와 군사 역량이 우크라이나 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연해주 지역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네.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이번 그 보도에 따라서 밝혀졌습니다. 다만 그러면 양국 간의 관계가 파탄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네.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첩보 활동을 이유로 중국과의 협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협력이 불러올 위험성, 물론 푸틴 대통령은 알고 있지만 협력이 불러올 위험보다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협력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파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정이야 했는데 네. 뒤로는 다른 이야기였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남아 선호 현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오.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출생 시 남녀 성비가 크게 불균형을 보였던 국가들이 이제 자연 발생률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건데요. 2000년에 170만 명, 2015년에 100만여 명에 달했던 남아 출산 초과수가 올해는 2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지금 자연적인 태아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6명이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자연 수준인 105명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요. 그렇군요. 중국과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117명이었던 출생 성비가 2023년에는 111명으로 떨어졌고요. 인도도 109명이었는데 2010년에 이게 2023년이 되니까 107명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아 선호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1985년에는 한국 여성의 48%가 아들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답을 했지만 2003년에 조사해봤더니 그 비율이 6%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절반에 가까운 여성이 오히려 딸을 선호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딸을 선호하는 비율이 1982년에는 48.5%였는데 2002년이 되니까 이게 75%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에서 이제 여아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제 불임 치료와 입양 과정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뉴욕에서 난임 치료 센터의 조사를 봤더니 체외 수정을 통해 여아를 선택하려는 부모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입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남아 선호 현상은 왜 줄어들었을까?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인데요. 지금 일부 부모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키우기가 쉽다. 이런 이유로 여아를 선호한다라는 게 조사가 됐고요. 네. 자녀 성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 성비 불균형으로 미혼 남성이 증가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네. 좀 지적이 되고 있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매매혼 사회에서 신부집에 제공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걸 신부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인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 사회학자는 딸들이 아들들보다는 홀로 사는 노부모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고요. 네. 또 남성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병폐, 여성 혐오에 대한 문화적 반성도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참 세상에 이렇게 많이 생각이 달라졌구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진짜 미확인된 미확인 비행물체. 미국 국방부가 수십 년 동안 비밀 무기 프로그램을 은폐하려고 일부 미확인 비행 물체, 우리가 UFO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이 UFO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조작해서 의도적으로 확산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전 영역 이상 현상 조사 사무소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것을 줄여서 AARO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라는 건데요. 네. 이 사무소가 뭘 하는 곳이냐면 군사시설 주변에 있는 목격 정보를 수집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UFO를 실체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인데 여기서 감춘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에 공개를 한 걸 보니까 네. 미국 정부가 외계 기술을 알아내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가짜 정보를 공군의 신임 지휘관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계에서 온 우주선이 있는데 이걸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외계 기술의 정체를 밝히는 양키블루라는 프로젝트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설명을 일부 신임 지휘관들에게 계속 주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얘기를 발설하면 안 되고 발설할 경우 감옥에 가거나 재판 등의 절차 없이 처형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라는 건데요. 알고 봤더니 이런 프로젝트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AARO가 2023년에 이런 브리핑을 중단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항상 UFO에서 외계인이 감금돼 있다라고, 외계인 사체가 있다라고 하는 곳이 네바다 사막에 있는 군사기지 51구역입니다. 네. 여기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숨기기 위해서 비행 접시로 보이는 UFO 사진을 조작해서 퍼뜨린 그런 내용도 지금 이번에 보고가 됐는데 네. 당시에 한 공군이 51구역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가서 주인에게 UFO로 추정되는 물체의 사진을 건넸답니다. 근데 이게 술집 벽에 걸리면서 미군이 외계 비행체를 갖고 있다, 비밀리에 시험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답니다. 근데 이건 네. 당연히 조작된 거였고요. 그래서 이 당사자였던 한 은퇴한 공군 대령이 2023년에 내가 이렇게 허위 정보 유포 임무를 맡았었다. 왜냐하면 이곳에 구소련에 대항할 핵심 전력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전투기 모양이 굉장히 특이했답니다. 그러니까 시험 비행을 하면 당연히 목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 경우에 UFO인가 봐 이렇게 믿게 만들려고 미리 얘기를 해놓는 국방부가 거군요. 가짜 소문을 일부러 퍼뜨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휘관들의 개별 행위였는지 중앙 차원의 조직적 시도였는지를 AARO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국방부도 허위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발표될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아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처벌을 받고 네. 이런 거 하면 더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소문이 비밀이야 이러면 더 퍼졌겠죠. 네. 그렇군요. 와,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위험. 이 위험 인자는 스프레이인데요. 지금 네, 틱톡을 비롯한 SNS에서 스프레이를 흡입하는 크로밍 챌린지라는 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걸 10대들이 따라하다가 숨지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험한데요. 1일에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스프레이를 흡입한 뒤에 쓰러져서 치료를 받던 19세 청소년 여성 레나 오르크가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크로밍 챌린지를 흉내내다가 심정지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요. 이 레나의 아버지가 현지 언론에 딸은 항상 나는 유명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023년부터 이미 유행을 하고 있는 챌린지 중에 하나입니다. 스프레이 같은 휘발성 물질을 흡입해서 환각 증상에 빠지는 모습을 담는 건데요. 이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올리면서 10대들이 무분별하게 따라하게 됐습니다. 네. 문제는 스프레이는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점입니다. 미성년자도 네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물품이고요. 이런 챌린지를 흉내내다가 스프레이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을 흡입해서 문제가 되는데 아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를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환각에 빠지는 건 물론이고 구토와 발작, 나아가서 신장과 간 기능 장애, 뇌 손상, 언어 장애가 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용품이지만 자녀가 남용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거나 좀 폐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이번 일이 발생했지만 2023년에도 호주에서 13세 소녀가 이걸 흉내냈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고 8일 만에 숨진 적이 있고요. 작년에도 영국에서 11세 소년이 따라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숨진 레나 양의 아버지가요. 지금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서 이 챌린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TV 뉴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다른 가족들이 우리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절대로 따라해서는 네. 안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함께 듣겠습니다. Slip inside the eye of your mind. Don't you know you might find a better place to play? You said that you've never been, but all the things that you've seen slowly fade away. So I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Cause you said the brain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summertime's in bloom. I stand up beside the fireplace. Take that look from off your face. You ain't ever gonna burn my heart out. And so, Sall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추경 논의도 이뤄질 거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차기 지도체제 등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판입니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받는 토니상에서 뮤지컬 부문 연출상과 극본상, 음악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 방위군이 도심에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독일 베를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혜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를린입니다. 네, 독일 쾰른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불발탄이 발견돼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현지 시각으로 6월 4일에 불발탄이 발견되어서 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이 주민 대피였고요. 평소에는 활기찬 쾰른 중심 지역은 갑작스럽게 사람이 사라진 유령의 도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날 3개의 불발탄이 쾰른 시내 중심부의 도이처 베르푸트 조선소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근처에 있는 이 공동묘지 초원에 있는 집안 조사 작업 중에 발견이 되었고요. 정기적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근처 지역이 모두가 폐쇄되었는데 이 지역 주민 약 2만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탄 제거 작업은 폭탄이 발견된 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작을 해야 하고요. 시민들은 즉각적으로 대피에 임해야 하는데요. 네. 당시 오전 7시부터 이 라인강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 3개가 완전히 폐쇄되어서 차량 진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 지역 기차역과 병원, 요양원 2곳도 폐쇄가 되어서 환자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유치원도 문을 닫고 박물관, 콘서트장 등의 문화시설들도 공연을 연기해야 하고요. 60여 개의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같은 요식업계들도 문을 닫고 대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15쌍의 커플들도 결혼식을 취소하고 대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이 다 안전하게 대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지역에 있는 시민 모두가 건물로부터 대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들은 모든 집에 벨을 누르면서 확인했는데요. 한 사람만이 대피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3개의 불발탄이 안전하게 제거된 후 오후 6시경에 경보가 해제되고 시민들은 다시 하루 전에 평온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전국에서도 쾰른에 가장 많은 폭탄이 투하되었기 때문에
쾰른 시민들은 이런 자주 일어나는 대피 사태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한 12시간 가까이 이렇게 대피를 한 셈인데 전쟁의 후유증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이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독일에서는 아직까지도 폭탄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독일에 투하된 폭탄의 규모는 19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반이 전쟁 말기인 1944년에서 1945년 초반에 투하되었다고 하는데 매년 쾰른,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뮌헨을 중심으로 해서 심심찮게 이런 비슷한 폭탄 제거 소식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2017년도에 유럽 금융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1.4톤의 블록버스터 폭탄이 발견되어서 약 7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네. 같은 해에 베를린에서도 폭탄 해체 작업으로 인해서 항공기 20여 대가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쾰른은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연합군의 집중 공습으로 폭격을 받았는데요. 총 31회의 공습으로 쾰른에만 약 150만 개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밀레니엄 작전으로도 알려진 1000개의 폭탄이 쾰른에 투하되었던 밤은 아주 섬뜩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폭탄 10개 중 1개는 불발탄으로 땅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까지도 매년 불발탄이 수천 개씩 발견되는데 다 합치면 13만 톤에서 26만 톤 사이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불발탄이 뭐 당연히 드러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그 집안 조사 중에 발견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발견이 되나 봐요. 예, 그렇죠. 발견되지 않은 폭탄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건물 시공을 하기 전에 땅에 폭탄이 묻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로 건물 공사를 하다가 폭탄이 발견되는데요. 가끔은 어린이가 숲에서 놀다가 멋모르고 숨겨진 폭탄을 발견하는 아찔한 사태도 발생하기 합니다. 네. 뭐 대부분의 해체 작업의 경우는 무리 없이 이루어지지만 이 작업 중에 폭탄 처리 기술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요. 네. 2000년도 이후에 폭탄 처리 기술자 약 10명 정도가 업무 중에 사망한 바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탄약과 퓨즈가 노후화되면서 장치가 불안정해진 데다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 불발탄을 추적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이 폭탄 제거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후유증이 이렇게 오래 가는군요. 근데 아무래도 폭탄 제거 작업 이제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관련된 기술도 또 발달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폭탄 제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독일의 폭탄 처리 기술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바쁘기로 유명한데요. 예, 독일에서의 폭탄 제거 전문 교육은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정부 차원에서 모든 연방주들은 이 폭탄 제거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 지하 레이더, 드론, 리모트 컨트롤을 비롯한 폭탄 제거 로봇, 폭발에 대비한 보호 장치 등 시설 역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거의 100%에 달하는 폭탄 해체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진에 대비해서 여러 탐지 시설과 기술 그리고 국민들이 이에 대비하고 있듯이 독일도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대피를 해야 할 때에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김지혜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정재계가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앞으로 10년간 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55조 원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 감세 법안 어떤 내용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감세 법안 이름이 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네. 법안인데 과연 아름다울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하원 통과했고 상원 표결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미국의 아마 최대 관심사는 이 감세 법안일 예. 겁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뭐 전 세계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지난 5월 22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 찬성 215표, 그다음 반대 214표로 한 표 차이였습니다. 그렇군요. 다수당 하원 다수당의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3표가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통과는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하원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정계가 이것 때문에 양분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오는 7월 4일까지 상원에서 이 뭐 이제 표결 절차를 모두 완료해서 대통령 사명을까지 이제 맞춰가지고 발효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네. 약 한 달 동안 이제 상원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뭐 자체적인 심의 또 뭐 수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부 의원들이 지금 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렇게 네. 또 알려져 있어서 혹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나요? 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에 53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45석, 그다음 무소속이 2석이 있어요. 네. 미국 상원에서는 특별 입법 절차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1974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네. 뭐 세금이라든지 연방 부채 문제라든지 연방 정부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것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바로 너무 지연되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특별 입법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은 그 일반 다른 법안과 달리 상원에서 단순 과반 100석 중에서 51표의 단순 과반표만 얻으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근데 항상 뭐 모든 법안에 이런 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방정부 살림살이와 관련된 것 네. 한해 있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규제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상원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 전원 그러니까 45표, 네, 무소속 수석으로 2표가 네. 반대표를 던지고 네. 공화당 의원이 3명 정도가 이탈을 해서 50대 50이 되면은 네. 이 법안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 네.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펜스 부통령은 당연히 이제 공화당 소속이기도 하고 네. 정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추진하는 걸 찬성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네, 찬성하기 네. 때문에 그럼 단순 과반으로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법안에서 뭐 가부 동수가 나오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클린턴 전 행정부 당시 때도 엘고 당시 부통령이 이런 식으로 상원 의장의 표결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3표 나오면 3표까지는 그냥 괜찮다.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4표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지금 3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이미 두 사람 랜드폴 상원의원하고 론 존슨 상원 2명은 반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재정 건정성 문제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재정을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일로 이대로는 통과 못 시키고 뭐 이렇게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중도파 의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메인주 상원의원인 수잔 콜린스 같은 사람인데 네. 이 중도파 의원들은 환경 문제에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그래서 친환경 뭐 예를 들면은 뭐 청정에너지 관련된 거 그동안에 지원을 해왔는데 이거를 감축한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 들어있고 네. 또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의료보험 예산도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최대치로 잡으면 6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수정 과정에서 어떻게 협상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된다 그러면은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감세 법안 핵심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 법안이 뭐 1000페이지 가까워서 상당히 그래요? 매우 방대한 분량인데요. 네. 첫 번째 핵심적인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때인 2017년에 시행했던 네. 각종 감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말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감세를 연장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개인 소득세율 뭐 인하, 그다음에 법인 최고세율 인하, 그다음에 네. 표준 소득 공제와 자녀세 공제 확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연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 네. 팁 소득 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면제해주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뭐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을 좀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걸 중요 공약으로 삼았었는데 그 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출 이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뭐 그다음에 주세금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감세를 했는데 그럼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원의 핵심적인 거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해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한 겁니다. 그렇죠. 축소도 하고 그다음에 폐지 시한이 워낙 2032년이었는데 이걸 무려 6년이나 앞당겨서 내년 12월 31일로 폐지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통해서 상당한 어떤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사회 안전망 예산 지출, 그러니까 뭐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법안 하원을 통과한 법안대로 만약에 상원에서도 확정이 된다면은 저소득 계층 이용자 중에서 무려 870만 명 정도가 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하나로는 7,2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보다 매우 이제 이걸 액수를 늘려서 뭐 셧다운 연방 정부의 어떤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 우려를 아예 이제 없애게 한 것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또 뭐 지금 LA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이거를 100만 명 정도를 추방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미사일 네. 방어책이죠. 체계인 그 미국의 그 황금돔 네.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250억 달러가 배정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이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인데 이게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좀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소득층 보험 문제 이런 네. 거는 뭐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좀 뭐 이건 너무 많이 깎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수정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대폭적으로 감세를 해서 뭐 시장을 회복하고 네, 예,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지금 재정 그렇습니다. 적자도 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세수가 메꿀 수 상당량이 있을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 의회 초당파 기구 의회 예산국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현재와 같은 안으로 확정이 되면은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2035년까지 네. 연방 정부의 세수가 3조 7천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족한 세수로 이제 뭐 각종 사회보장 예산 감축, 또 청정에너지 관련된 세액도 뭐 공제를 축소하고 또 폐지하고 네. 특히 관세로 관세죠. 네. 메꿀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회 예산국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이런 뭐 예산 감축으로 줄일 수 있는 연방 정부의 이 지출액이 10년간
1조 3천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수는 3,700억 달러가 줄어드는데 1조 줄일 수 있는 거는 1조 3천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구멍이 2,400억 달러가 생기는 거잖아요. 2조 4천억 달러. 2조 4천억 네네. 달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중대한 차질인 큰일이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뭐 물론 이 관세 정책으로 어떤 뭐 이거 상당수 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고서 내용도 있긴 한데 관세 문제는 너무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인 퍼센트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관세로 이런 감소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최소 70%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와, 트럼프 이거는- 대통령이 네. 관세를 높게 예. 주장하거나 고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낮추는 쪽으로 가려고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런 뭐 감소분이 과연 메꿔질지 여부도 좀 더 정확하게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세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미국의 수입이 그럼요. 줄어드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차질이 어디까지 빚어질 할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적자가 지금도 심각해서 네. 이게 더 불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도 한 해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냅니다. 지난해 회계 연도를 보면은 재정 적자가 1조 8,300억 달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어쩌면은 2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누적 국가 부채,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누적된 부채는 정말 엄청납니다. 뭐 지난 5월 기준으로 6조 2,200억 달러로 약 5경 원이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네. 뭐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엄청난 액수인데 1년 사이에 1조 6,600억 달러가 늘었고 20년 전에 비해서는 5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는 줄어들긴 정말 어렵고 더 늘어날 텐데 이렇게 대폭적인 감세를 하게 되면은 연방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빚을 내는 거죠. 그렇죠. 정부의 빚은 국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빚을 근데 내야만 하죠. 네.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는데 네, 네. 국채가 많이 쏟아지면은 네.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네. 가격은 하락하는데 누가 그걸 사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걸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줄 테니 사달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정부는 그 이자 부담률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국은 국채 이자로 드리는 연간 비용이 이미 지난해 1조 달러를 넘었고 그리고 올해도 1조 달러는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감세 법안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부총재가 이 문제를 이제 우려하면서 미국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은 국제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된다. 크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네. 또 심지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재무장관이었죠. 스티븐 무누신 최근에 트럼프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무역 적자가 아니라 지금 재정 적자다. 이 문제가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렸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 핵심적인 네. 이유는 감세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현재보다도 크게 늘 것이기 때문에 네. 라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감세 법안 비난하는 이유도 이 재정 적자 확대 때문인 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세액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 때문에 머스크가 사업적 타격을 받아서 그러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뭐 그런 면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머스크는 이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역겹고 혐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히 그 정부 효율부라고 이 머스크가 맡았던 이 부서의 핵심이 이게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신이 어렵게 뭐 목표치까지는 달성을 못했지만 어렵게 해왔던 것을 뭐 결국에는 이 감세 법안이 망가뜨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머스크가 뭐 트럼프 탄핵도 얘기하고 새로운 정당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또 트럼프는 머스크에 마약 중독 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두 사람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그렇습니다. 강을 건넜고 네, 파국을 맞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떤 건지 끝으로 정해 예, 주시죠. 뭐 이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뭐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당시에 뭐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네. 뭐 이 감세 법안에 정치적인 거의 자신의 뭐 생명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거죠. 네. 뭐 세수 줄어든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면은 세수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또 기대를 자신의 하는군요. 핵심적인 아. 정책인 관세를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법안이 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그랬는데 경제 관련된 물론 이제 재정 관련된 거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공약 뭐 예를 들면은 이 뭐 국경 안보 문제라든지 네. 방위 관련된 뭐 골든돔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의 막대한 예산을 다 합쳐가지고 포괄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서 하원에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의 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이래서 뭐 자신의 핵심 공약을 다 포괄한 이 법안을 에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앞으로 또 상원에서 또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감세 법안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